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몇만 명씩 늘어나는지 2030년대 들었으면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나라.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짜란! 일단 박수 치고 교수님 먼저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명지대에서 재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미경 대표님 반의 반만이라도 할 수 있나 하고 유튜브도 조그만 것도 하고 뭐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유튜브 이름은 뭐예요? 여의도 맨션이라고요. 박정호 이름은 왜 빼고 여의도 맨션으로 갔어요? 여의도가 가장 그 소식이 핫한 곳이잖아요. 이거 진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네요. 이게 8.8로 집계되면서 1999년 이후 이때 거의 IMF 때쯤일 것 같아요. 네. 그때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의 경제 고통 지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록했다고 해요. 올해 초 물가 급등, 공공요금 인상, 고용 악화 이것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 경제 둔화가 정부가 공식으로 경제가 둔화됐다고 하는 건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년 반 동안 7번 연속 금리를 인상해온 하느니 이번 달에는 그죠? 23일 3.50%로 동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계속 동결할지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되면서 이걸 기점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좀 뭔가 투자 스탠스를 뭔가 내 의사결정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또 막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럴 때는 또 박정호 교수님이 와서 싹 또 한번 이렇게 만지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자, 경제 고통지수 이건 뭐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받았던 순간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지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취업 못했을 때죠. 그렇지. 예.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실업률이 들어갑니다. 실업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집계하는 가장 좋은 통계는 실업률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는 이 실업률에다가 네. 여기다 더하기 하나를 더 더해요. 뭐예요? 또 고통 많이 받았을 때가 있죠. 어떻게 취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월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서. 네. 이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이 두 개를 더해서 산출한 게 경제 고통 지수예요. 그 양쪽에서 짜부러 드는 거네. 한마디로. 맞아요. 맞아요. 위에서는 자꾸만 물가가 올라서 죽겠고 네. 밑에서는 내 임금이 줄어들어 죽겠고 위로 죽고 아래로 죽고 그러는 거네. 맞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고통스럽다.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했었던 시점인 언제? IMF 외환위기인 1999년 1월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나빠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IMF가 제 기억으로는 1997년 11월이었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11월이죠. 예. 그리고 제가 왜? 옛날 생각 나시는구나 또. IMF 휴지 때 좀 주세요. 내가 스케줄에 강의가 꽉 차 있었는데 다 날라갔다. 정말 죄로 와. 정말 한 달 동안 강의 하나도 못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그때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막 집값 완전히 추락해갖고 다 막 날라가고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예. 되게 금리는 엄청 높아지니까 빚 얻어 쓴 사람들 막 죽고 막 정말 그때는 막 증권회사 막 난리도 아니었죠. 객장에 칼 들고 나타나고 막 난리 났었을 때가 그때인데. 이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장 그 수치가 안 좋아진 거니, 야, 이거 까딱 얼마나 잘못했다고는.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쓰고 있어요. 네. 이자가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막 6% 넘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3.50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하면 금리 더 올리면 우리 경제가 못 버티겠다라는 판단이 선 건가요? 맞습니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은 계속 그런다. 특히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맞아. 그래서 해외에서 에너지원 사오고 그런 거 비싼 돈 주고 사오면 다시 난방비 올라가고 그러니 지금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도 기업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개인들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금리를 또 올리면 어떡하냐.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완전 이번에 보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며요. 그런 데 많죠.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그럴까요? 뭐 그렇죠. 뭐 거의 국민주죠. 아니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원래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재고 물량을 한 열흘에서 한 15일 요 정도 조업하면 생산할 수 있는 양동 정도만 재고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쌓인 재고 물량이 40주를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 침체가 그렇죠.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뭐 개인 가게들은 뭐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중소기업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 기준금리 동결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금리를 올릴 자신감도 없었구나. 네. 되게 적절하다. 네. 어디에 한 발을 디뎌도 너무 무서운 건 상황이 된 거네. 진짜 그 말씀을 하는 총재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안개가 자욱할 때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잠깐 멈춰서 안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구나. 예,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잠깐 멈춘 거라고 표현한 거죠. 만약에 금리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계산한 그 연구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몇만 명씩 늘어나는지 또 가계부채를 못 갚아서 문제가 되는 가구들이 몇 가구씩 생기는지 그걸 조사해서 다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딱 다 지켜보고 났더니 더더욱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앞에선 살고 뒤에선 죽을 수도 있네요. 미국은 계속 올린다고 한다면 아유. 원자재 가격이니 우리의 뭐 환율 문제니 우리의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니 뭐 이런 문제는 일단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니까 그래도 일단 하나는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뭐예요? 가장 급한 불인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거는 일단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환율 문제라든가 네. 그 밖에 뭐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수단으로 대응해 보자. 뭐 이런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금리 말고도 또 다른 수단이 있긴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올리기로 했던 각종 공공요금들 이거 전부 하반기나 나중에 올리겠다.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난방비 폭탄, 교통비 폭탄 이런 거 계속 터지면 안 된다 해서 그거 밀어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리는 올린 상태에서 계속 되다 보니 대출이자는 계속 누적되잖아요. 맞아요. 누적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은행 옆구리를 비틀었죠. 네. 너희 맨날 억대 성과급씩 나눠 가지면서 지금은 고통을 분담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해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하면 은행의 과점시장 규모, 이 구조 내가 깬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기준금리 올렸는데 대출이자를 낮춰버린 거예요. 내려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원래 6%대에 육박했었던 맞아요. 게 지금 4%대 수준까지는 좀 낮아지긴 했어요. 은행 왜요?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요? 깎아달라고? 바로바로 변동금리는 적용해주겠지. 아니 전화해야죠.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예. 그래서 빨리 은행 전화. 소주도 막았다며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소주 한 병이 6,000원이 될 뻔했어요.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소주 얼마였어요? 4,000원이었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릴 뻔했던 거야? 거의 20% 이상? 그렇네요. 오. 소주 좋아하세요? 저도 치명상을 받을 뻔했습니다. 소주는 저에게 난방비거든요. 왜 이래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네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서민들이 뭐 그냥 포장마차 같은 데서 소주 한 잔 하고 들어가는 게 낙인데 그마저도 올랐을 때의 이 감성적 충격이 정말 그렇네요. 예측되는데 근데 또 한편 또 이게 올린 회사도 올린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또 원자재가 오르고 참 안팎으로 힘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은 미국 네. 연준 서로 네. 어떻게 짜져 갈까요? 예, 미국 연준은 이미 엄포를 놨습니다. 본인들이 뭐라고요? 한두 차례 이상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금리보다 한두 차례 또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환율 급등하고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박요인이 또다시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한은도 지금은 안 올리고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한은의 결심으로, 한은의 의지로 우리가 계속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은 총재도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세요. 네. 한은이 정부의 의견에서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의 의견에는 독립적이지 않다. 돈의 논리지 이게 정부의 논리 뭐 이런 어떤 정책의 논리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NKTV는 네. 김미경 TV는 아시겠지만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거의 70%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돈의 논리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것도 참 옛날에 없던 일이에요. 그럼 옛날에 요즘에 네. 요즘에 근데 이런 돈의 논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자기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의사결정에. 맞습니다. 예전에 대표님이나 뭐 저희 아버님 세대 그 이상 그 세대 같은 네. 경우 저축만 잘해도 집 샀고 애들 다 키웠죠. 그때 재형저축 기억하시잖아요, 이름들. 재형저축 많이 들었죠. 집집마다 다 들었지. 그럼요. 세상에 이자율이 20%가 넘으니. 그게 20%였어요? 20% 넘었죠. 재형저축이? 네, 재형저축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제일 먼저 가입하는 게 재형저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해도 집을 샀다고.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 일산이나 분당 일기 신도시 초창기 때는 뭐 좀 괜찮은 견실한 직장 다니면서 재형저축으로 한 5, 6년 바짝 모았다. 그럼 집 장만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MZ세대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욕하죠. 교수님 언제쯤 얘기하는 말도 안 거예요? 되는 얘기지. 네. 요새는. 옛날엔 진짜 은행만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달락 성실히만 해도 다 집 샀다고. 맞아요. 그냥 열심히 맞습니다. 저축하고. 네. 그런데 요즘은 저축하고 아끼고 그냥 보수적으로 적금 예금만 들어서는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지. 나 이 이름도 싫어. IMF가 우리한테는 그냥 어떤 뜻인지 아세요? 당했다, 망했다 이런 인식이 많죠. 맞아요. 그 느낌이 딱 와요. 네. 왜냐하면 저는 97년 IMF 때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타격을 엄청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IMF가 뭔지 전혀 모르고 걔네 어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이번에 IMF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0.3% 낮춰서 1.7%로 전망을 했다라는데 네. 이 1.7%가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네. 낮은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숫자가 네. 이건 저성장 등등 뭐 많은 그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IMF는 분기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국가별로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었을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네. 작년 10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31일 날 다시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요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자주도 하네. 3개월마다 발표를 했는데 세상에 이번 발표가 딱 보도되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왜?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지난 10월 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올려잡았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 올려잡았고요. 오케이. 유럽 경제 성장률 올려잡았고 중국 경제 성장률 올려잡았고 일본 경제 성장률 올려잡았고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올려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낮춘 거예요. 왜? 야, 이거 잘라왔다. 왜? 한국에서 언론을 비롯해서 민간 부분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술 먹었나?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IMF 부총재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공영방송인 K본부에서 오케이. 요구를 해서 그랬더니만 뭐래요? 아주 그냥 냉정하게 딱 집어내시더라고요. 뭐라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의 국가를 이렇게 올려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 했지 않았냐. 그치. 작년까지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이제 대외 활동하고 다시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니까 그 효과 때문에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일본까지 전부 다 유럽까지도 다 같이 올려줄 수가 있었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니 중국 리오프닝에 큰 수혜를 받을 게 없더라. 왜? 중국에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인데
반도체 재고만 잔뜩 쌓여 있고 지금 그거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니네 중국에 수출할 거 별로 없어. 이거 하나. 왜 안 사 반도체? 이미 중국도 사놓고 쟁여놓은 게 많은 거예요. 재고로. 2000년도, 2020년에, 2021년에 잔뜩 쓸 줄 알고 잔뜩 사놨는데 뭐 그것도 다 소진을 안 했는데 뭘 추가로 더 발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니네 당분간 팔 거 없어. 이런 게 하나 있고 수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이 수출이 안 됐다면 내수라도 좋으면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았을 텐데 한국의 내수에서 가장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설과 부동산인데 니네 이제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내수도 안 좋은데 도대체 뭘로 경제 성장률을 올려주겠니? 오히려 낮추는 게 맞았다라는 우리의 의견이에요. 노력? 간절함? 그걸로는 반영이 안 되죠. 냉정하네.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뭔가 약간이라도 분홍빛, 장밋빛 전혀 안 보이나?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정부마저도 본격적으로 경기가 위축돼 가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처음 냈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언제부터 전망했는데. 근데 정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기관에서 신중하게. 그럼요. 원래 경제가 안 좋아도 웬만하면 안 좋다는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정부마저도 안 좋다고 하면 이건 진짜 경제가 안 좋다는 걸로 생각해서 소비 투자 다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가능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지난 2월 달에 기획재정부의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본격화됐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동의해요? 1.7%?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도? 1.7%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었어요. 1.6%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오히려 0.1%포인트 더 낮춘 수치를 제시한 상황이에요. 1.7%가 과연 경제가 얼만큼의 뭐 저성장인지 늪에 빠지는 건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7%는 뭐예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요 근래 네. 2%대 중반 이상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2% 중반인데 1.7%면 쉽게 얘기해서 30-4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기업의 매출도 30-40% 줄어드는 거고 기업의 매출이 30-40% 줄어든다는 건 내 보너스나 내 월급도 30-40%씩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거고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게 30-40% 줄어든다는 건 그 매출이 그만큼 덜 발생하니 고용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딱 도미노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도미노. 돼요. 도미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40%가 도미노를 계속 가는 이어지는 거네. 거죠. 네. 그 이런 식의 것이 한 몇 년이 지속되면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겠네요. 그래서 진짜 큰 우울한 수치는 이거보다는 2030년대 들었으면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무슨 말이 않는 되는 거지? 나라.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대표님도 회사를 경영하시니까 올해 매출 목표는 우리 얼마고 내년도는 20% 추가 목표치 잡아서 얼마큼 우리가 회사가 성장하자 이런 걸 제시하잖아요. 그런 걸 제시할 때 많은 기업들이 참고로 잡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많이 한 거야, 덜 한 거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 비교치나 바로미터로 삼는 게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전 경제가 성장하는 수치보다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건 조금 더 앞서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가 전반의 경제 성장률이 0%라는 건 우리 회사가 작년 대비 하나도 매출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2030년대부터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올 1년, 내년 2년, 어쨌든 길게 보면 2년, 적어도 올해 1년은 잘 버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계경제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어쨌든 전체가 우리에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니까 큰 틀에서 한번 어떤지 알아봤고요. 네. 가계경제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번에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네. 결과를 보니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는 늘었다. 근데 실질 소득은 1.1% 감소했다. 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회사로 치면 적자다라고 한대요.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월급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오른 거예요. 적자지.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 빼고는 나머지가 다 오른 거죠. 이 두 개 빼고는 다 올랐으니 어떻게 됐다? 우리 집이 생활을 예전처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50만 원의 생활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350만 원은 이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난방비, 전기료, 통신료,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오르고 났더니 이제 350만 원은 안 되네? 그러면 어디선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 그럼 다른 걸 뭘 채워야 되지 고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뺄 게 없거든. 지금도 빡빡한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유 카드론이든 대출이든 그러니 적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적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실제 4가구 중 하나로 벌써 다다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줄이실 때 뭐 줄였나 봤더니 정말 처절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 당시 당연히 사회생활 있으시니까 휴대폰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 지인들도 만나고 하셔서 휴대폰도 그 가지고 계시고 했었는데 세상에 그 생필품인 휴대폰을 몇 달 안 쓰겠다고 그냥 휴면 상태로 바꿔버리실 정도로 학원을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3이니까 학원비가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요즘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